요즘에 반도체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했죠. 그래서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시각을 바꿔보면 짧은 기간 동안 반도체 주가가 너무나도 빠르게 오른 것도 사실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돈이 마치 반도체밖에 없는 것처럼 쏠렸던 거거든요. 제 기억에 저는 계속 투자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불과 1년 좀 전에 49,000원을 찍었었고 하이닉스가 올 초에 50만 원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몇백 퍼센트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낙폭도 굉장히 커졌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일본 모두가 그렇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같이 움직이고 있고 또 같이 폭락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한국이 조금 더 폭락폭이 크다곤 하지만요. 근데 저는 여기서 경제나 주식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삶을 살 때 그 이면에 있는 좀 정치 외교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우리 앞에 보여진 그 반도체 폭등과 폭락은 그 뒤에 미중 분열이라는 거대한 외교적인 그런 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제가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대체 왜 미국은 이렇게까지 중국을 싫어할까? 왜 이렇게 미국은 집요하게 중국의 숨통을 조이고 있을까?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책은 격동하는 미중 패권 전쟁과 대분열의 시대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그 해답을 조금 추측해 볼 수 있었는데요. 미중이 분열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벌어질지, 그리고 중국은 그렇다면 미국을 이길 수 있는지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 저자는 중국은 결코 미국을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이유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지금 세계 경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를테면 반도체 같은 이 거대한 변화를 초강대국 간의 경쟁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제시합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최대한 객관성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아주 차가운 심정을 가진 철전 쌉티 성향의 소유자가 닐 시어링이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요. 좀 냉철하고 날카롭게 쓴 책이라서 제가 자신 있게 추천을 하겠습니다. 저자가요 첫머리에서부터 아주 단호하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알던 세계화는 이미 끝났다. 근데 이거를 저희가 오해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세계가 끝났다고 하면은 마치 세계가 뿔뿔이 흩어지는 각자 도생하는 탈세계화 시대가 열렸다라고 착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그보다는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갈라서는 가운데 이로 인해서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다른 국가들이 엄청난 딜레마에 빠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너희는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선택해야만 하는 무시무시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분열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였을까요? 이 책은요 아주 흥미롭게도 한 남자의 인생으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 격동기에 태어난 중국의 평범한 남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남자는 굶어 죽는 것을 각오해야 될 정도로 끔찍했던 여러 중국 역사의 격동기를 맨몸으로 겪어내면서 자라왔는데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거는 문화 대혁명 시기였습니다. 이 책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문화 대혁명은 문화적이지도 않았고 혁명적이지도 않았다. 그보다 마오쩌둥이 통제력을 유지하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며 이념적인 순수성을 강요하기 위한 조직적인 시도였다. 이 거대한 이념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중국인 남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남자 아버지는요, 원래는 교사였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지만 전직 국민당 정부의 공무원이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했다기보다는 그 나라의 공무원, 그러니까 전직 국민당 정부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곧바로 공산당에 의해서 의심의 표적이 되어서 해지게 되고요. 그로부터 온 가족은 끔찍한 시련에 빠지게 된다. 이런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조직이나 사회에서 우리도 뭐 공산당까지는 아니지만 소위 말하는 대세를 따라하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이 불이익들을 많이 느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화 대혁명 시기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죠. 이 남자는 어떤 삶을 선택을 했느냐. 모두가 투사가 되거나 죽을 수는 없습니다. 이 남자는 공산당에 반발하기보다는 철저하게 대세에 맞춰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시대가 만든 살아남겠다는 삶의 본능이었으리라 이해가 됩니다. 그는 공산당에 입당하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국민당 정부와 연계되었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다. 그러다가 1978년에 마침내 입당이 허가되었다. 쭉 읽어 내려가다가 마지막에 이 남자의 정체가 나오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저 시대에 순응하면서 살고자 했던 이 평범한 남자, 이 중국인 누구냐면 중국 최대 기업이죠. 화웨이의 창업자 런정페이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인민해방군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신 분야에 밝았어요. 그래서 1987년 선전에 통신기업을 세웁니다. 화웨이라는 이름은 중국과 연결되다 혹은 중국은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당시 특유의 시대 정신을 완벽하게 함축한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책이 가진 엄청난 매력이었어요. 굉장히 그 국제 외교라는 게 딱딱하고 어렵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사람의 처절한 삶의 스토리로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소설처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피부에 와닿았고, 어쩌면 이 책을 읽는 저나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역시 이 거대하게 변하는 정세 속을 하루하루 헤쳐나가고 있는 그냥 연약한 개인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화웨이, 나아가서 중국 경제가 이렇게 엄청난 부흥기를 맞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이 잘해서일까?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주도했던 세계화 덕분에 화웨이도 중국 경제도 잘 된 거였습니다. 중국이요, WTO에 가입을 하니까 화웨이는 징벌적 과세 걱정 없이 전 세계에서 부품을 긁어 모아서 완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수출을 했어요. 날개를 단 듯이 가전제품 또 신규 분야로 거침없이 확장을 했습니다. 당시 서구권에는 순진한 믿음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세계화가 진행되어서 다른 국가들도 함께 잘 살게 되면 결국 걔네들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념을 버리고 서구의 이상에 맞춰서 변화할 것이고, 그러면 세상은 더 안전해질 것이라는 믿음이었죠. 하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그 말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2010년대 들어서면서 중국의 거센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시진핑이 집권을 하면서 중국은 서구 사회가 기도했던 어떤 정치적 자유화에서는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오히려 세계 무역이나 기술의 흐름을 잘 이용해서 우리도 탑2가 되겠다. 나아가서 탑1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의 전략적인 경쟁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는 세계화를 통해서 기회를 일궈낸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지만 중국이 미국의 턱 밑까지 추격해옴에 따라서 시간이 갈수록 화웨이는 서방 세계의 집중 포화 대상이 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화웨이가 중국을 규제할 때 1호 규제였던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 대표적인 충돌이 2018년 12월에 터졌는데요. 그 런정페이 회장의 딸이자 화웨이의 최고 재무 책임자인 멍한저우가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캐나다 공항에 도착을 하자마자 전격 체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가 어떻게 했었죠? 그때 캐나다인인 마이클 스페이버 등을 간첩 혐의로 맞체포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저자 닐 시어링은 왜 화웨이로 열었을까? 이 화웨이라는 한 기업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서사가 바로 중국이 그 미국의 전략적 경쟁국으로 부상했다는 명백한 증거이자 어떻게 보면 분열의 상징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세계 경제는 이제 단순히 탈세계화되는 게 아니라 미국 중심의 한 블록과 중국 중심의 다른 블록, 이렇게 두 개의 블록으로 무섭게 분열될 것입니다. 그리고 화웨이는 그 거대한 분열을 알리는 최초의 징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분열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걸까? 이 저자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세계화에 대해서 아주 오해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세계화를 너무 익숙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좀 계속 변하지 않는 이렇게 불변의 가치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역사를 둘러보면 이 세계화는 결코 일반적인 가치는 아니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어떤 최초의 세계화가 진행이 되다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완전히 산산조각 났거든요. 1930년대 대공황 직후는 어땠습니까? 너도 나도 무역 장벽을 높이는 보호무역주의가 기승을 부렸죠. 그러면서 전 세계 교역액이 무려 30%가 폭락한 적이 있습니다. 1980년대에는 어땠습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일본에서, 그 당시에는 미국을 위협하는 나라가 일본이었는데 일본에서 밀려오는 값싼 수입품을 막겠다며 무역 제한 정책을 펼치면서 경제 통합이 멈추게 됩니다. 지난 어떤 근대의 150년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죠. 세계화는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그리고 경제 통합이 끝내는 때가 온다면 그것은 대개 어떤 정부가 정책적인 조치를 취하기 때문이다. 근데 지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세계는 유일한 초강대국인 미국으로 미국화되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일한 제국으로 미국이 탄생을 하게 된 건데요. 개발도상국들은 앞다투어 시장을 개방을 했고 파이가 계속 커졌습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하지만 이 견고해 보이던 세계화가 붕괴되기 시작한 첫 번째 트리거를 닐 시어링은 언제로 지목하느냐?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집값의 거품이 터진 사건은 아니었어요. 그동안 서방 국가들이 세계화는 우리 모두를 부유하게 해줄 거라고 맹신을 했었는데 그동안 무려 500만 개의 고임금 제조업 일자리가 해외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겉으로는 실업률이 낮아 보였지만 실상은 사람들이 빚을 내서 소비를 유지하는 아슬아슬한 모래성 같은 상황이었는데요. 그게 2008년에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국가 내 불평등, 양극화는 걷잡을 수 없이 심화가 됐고요. 우리는 지금도 그 후유증 속에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 틈을 타고들어서 세계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두 명의 스트롱맨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시진핑입니다. 2012년에 국가 주석 자리에 오르게 되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기에 서방 지도자들과 기업들은 그를 처음에는 친시장 성향의 개혁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진핑이 집권한 다음에 중국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민주화 운동가들을 체포를 하면서 언론을 검열했고 억압적인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대만을 위협하고 남중국해에 군사 기지를 세웠는데요. 결정적으로 2015년에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하면서 반도체, AI, 전기차 이렇게 서방의 어떤 전유물이었던 첨단 기술 패권을 우리가 가져오겠다라면서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 합류해서 많은 이득을 받지만 룰은 지키지 않았던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폭풍 등장한 또 한 명의 인물은 바로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트럼프는 펜실베니아에 있는 공장 노동자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죠. 그간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여러분의 일자리와 부를 멕시코 같은 해외로 빼돌린 정치인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트럼프의 경제관은 다자주의를 철저히 배격하는 과거 고립주의 시대로 회귀를 했습니다. 중국에 엄청난 관세 폭탄을 때리면서 무역전쟁의 방아쇠를 당긴 것도 이 트럼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니까 예전에 평화로운 세계 시대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오해였죠. 대중국 관세를 철회하자는 압력은 전혀 미국 내에서도 없었고요. 오히려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수출을 아예 법으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전략산업에 천문학적인 액수를 쏟아부으면서 장벽을 더 높게 친 게 바이든이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가 터지게 되는데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전 세계 공급망이 셧다운되는 충격도 겪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닐 시어링 저자가 지도자들은 너무나 안일하다 이렇게 꾸짖는 이유기도 한데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분열의 시대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죠. 세계는 여러분 다시 하나로 뭉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편의 서방 블록과 중국 편의 또 다른 블록으로 완전히 쪼개진 상황은 더 심화될 것이고요.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는 그래서 너는 어느 편에 설 건데 이런 압박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쪼개질 그 나라 세계 지도를 한번 미리 한번 펼쳐볼게요. 우선 확실한 동맹국들부터 분류를 해보는데요. 이 사람은 캐나다,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 이런 사람들을 확실한 동맹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만만치 않지만 국방과 안보 관점에서 대한민국 역시 미국의 자연스러운 때로는 조금 불편할지라도 확실한 우방으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호주 역시 자국 최대 수출 시장이 중국이지만 그래도 안보를 위해서 세계 최초로 화웨이 장비 도입을 전면 금지했던 나라다. 그러니까 호주도 확실하게 미국 편에 설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반면에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는 중국 블록의 굳건한 뼈대를 이룰 것이고 물론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체포됐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상당수도 중국 쪽으로 기울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 책에서 재밌는 건 어느 한쪽으로도 분류하기 어려운
밀당의 규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베트남인데요. 우리는 베트남이 왠지 중국과 가까울 것 같잖아요. 우리 이념적으로도 가깝고.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과 때려야 뗄 수 없을 만큼 깊은 게 바로 베트남이지만 놀랍게도 베트남 내부에서는 반중 정서가 상당히 강하다고 합니다. 서구에서는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만 기억을 하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1979년에 발발했던 중국 베트남 전쟁이 있거든요. 이 상처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외교적으로 베트남은 미국과 아주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서 동남아시아 안에서 미국의 핵심 우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의 전통적인 파트너였던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에 중국과 정치, 경제적 밀착을 이어가면서 중국 블록으로 기운이 양상을 보이는데요. 이 역시도 이란전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되느냐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나라가 인도예요. 저는 이 책을 보고 인도 ETF에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인도는요. 머지않아서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세계 3위 경제 대국으로 올라설 괴물 같은 존재라고 예측을 합니다. 모디 총리의 독재주의적인 성향이나 중국과 브릭스의 핵심 멤버라는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도는 그 친중 블록이 아니냐라고 짐작을 하지만 저자는 단호하게 매우 강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인도는 결국 미국 편에 설 것이다. 왜 그러냐면요. 인도와 중국은 국경 분쟁이 심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주기적으로 피를 흘리는 철저한 경쟁자였습니다. 반면에 인도 최대 수출 시장은 중국보다 무려 4배나 큰 미국이거든요. 지금도. 미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 역시 중국의 몇 배인지 아세요? 50배에 달합니다. 무엇보다 인도는 이 거대한 분열 속에서 중국의 대체 기지 역할을 꿰찰 수밖에 없고 꿰차면서 막대한 이득을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약간 기회주의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인도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 블록이 안보상의 이유로 중국에 있던 공장들을 빼. 그럼 그 공장들이 미국으로 갈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안으로 낙점될 저임금 국가 1순위는 바로 인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미국 블록과 중국 블록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 이 저자는 미국 블록이 이길 수밖에 없다고 단언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두 블록의 머릿수, 즉 인구 규모만 보면 대등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걸 경제로 환산해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현재 미국의 우호적이거나 동맹인 국가들의 GDP는 전 세계 시장 환율 기준으로 무려 70%를 차지해요. 반면에 중국 블록은 25%, 70대 25%의 싸움이다. 게다가 미국 블록의 진짜 강점은 압도적인 다양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미국은 영국 같은 고소득 지식경제 국가도 있고요. 한국, 대만, 일본, 독일 같은 첨단 제조업 국가도 우방이고요. 베트남, 멕시코, 폴란드 같은 신흥 제조국도 있고요. 그리고 캐나다, 호주 같은 원자재 생산국까지 완벽하게 어떤 밸류체인, 동맹 네트워크가 있다는 거예요. 생태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중국 블록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억압적인 권위주의 국가이거나 단순 원자재 생산국에 편중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중국 쪽은 생태계의 다양성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물론 중국의 대안으로 멕시코나 폴란드가 떠오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공장들이 무섭게 이전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제가 현지에 계신 분들한테 들으니까 폴란드 쪽이 경기가 매우 좋다고 들었거든요. 애플도 이전에 공급망을 대이동했던 사례가 있죠. 생각해보면은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은 제가 대학 시절에 현대자동차가 중국에 진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베이징 공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약간 그 현대자동차 영현대라는 프로그램에 뽑혀서 실제로 가서 제가 그 공장을 봤었는데 그때는 차이나 드림이 한국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제가 20대 때 봤던 그 베이징 공장은 중국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베이징 현대도 철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한번 들어갔다가 철수해 본 기업들이 많아요.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전쟁이 발발하니까 정말 적은 돈을 받고 돈을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로 하고 철수했던 우리 대기업들도 있잖아요. 이런 걸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화려하게 중국 진출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 꿈을 꾸는 기업은 없을 거라는 거죠.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은 여기서 저자는 뭐를 또 지적을 하냐면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트럼프가 대선 때 내놨던 제조업을 미국 본국으로 회귀하겠다는 정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블록이 부실하더라도 이 정책 역시 성공하기 힘들 것이다라는 분석을 합니다. 왜냐? 인건비가 가장 문제죠.
미국 제조업의 인건비는 중국의 7배고요. 인도보다 20배가 높습니다. 공장을 억지로 미국에 가져와 봐야 비용 감당이 안 되고 소비자가 뒤집어 쓰고 물가만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중국을 탈출하더라도 미국이 아니라 베트남, 인도, 멕시코 같은 어떤 제3국, 그러나 미국 블록 안에 있는 그런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지정학적인 현실을 이 쌉티답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세계화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또 우리가 요즘에 미국 주식도 많이 투자를 하시고 생존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시대잖아요. 그때 정말 명심해야 될 돈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시장에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중국이 물건을 엄청나게 팔아서 해외 자산을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렸다. 그러니까 금융의 세계화 역시 결국 중국에 유리하게 흘러갈 것이다. 이제 중국이 미국 국채를 던질 것이다. 그러면 달러 패권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저도 이런 예측이 작년부터 너무 많아서 금을 많이 샀거든요. 네, 금값이 떨어졌습니다. 달러가 약달러가 될 거라는 그 전망은 틀렸죠. 더 올라갔죠.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이런 불안감이 저처럼 시장에 감돌았고 중국이 미국 국채를 실제로 막 매각을 했죠. 그러니까 금값과 은값이 무섭게 올랐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달러 자산이 흔들릴 것이다. 그러니까 실물 금과 은을 수천만 원어치 직접 사 모으면서 포트폴리오를 막 필사적으로 방어하려는 분들도 많았고, 은 같은 게 1kg에 800만 원까지 갔다가 최근에 300만 원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폭등과 폭락을, 정말 자산 대혼란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의 저자인 닐 시어링은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그런 팩트를 던져요. 금융의 세계화로 진짜 승자가 되는 건 중국이 아니다. 미국이다. 그리고 달러의 종말은 완전히 과장되었다. 저도 사실 한때 달러의 종말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꼼꼼하게 읽어봤거든요. 왜 달러의 종말이 과장되었는가? 이유가 뭘까? 유동성이 너무 좋아, 달러는. 그러니까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 거래 압도적인 비율. 전 세계에서 거래량 중에 달러가 표시되어서 거래된 양이 얼마일 것 같아요? 우리는 달러를 안 쓰니까 모르지만 전 세계 관점으로 보면 90%가 미국 달러화로 표시돼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자금 흐름이 종국에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 그 달러라는 좁은 통로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시스템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전 세계 돈이 흐르고 있는 거대한 배관을 통째로 장악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배관의 막강한 지배력이 증명된 사례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었어요. 전대미문의 시련이 닥쳤을 때인데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순식간에 얼어붙으면서 자금이 뚝 끊기는 이른바 서든 스톱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전 세계의 자금줄을 쥐고 사실상 글로벌 최종 대부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판을 주무를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저도 몰랐는데 저축률이 매우 높대요. 그러니까 일본이 저축률이 높은 걸로 유명한데 중국도 만만치 않대요. 그리고 중국이 저축률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그 안에서 소비하는 건 한계가 있어서 더더욱 수출 지향적인 성장 모델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내수 소비가 워낙 낮다 보니까 무조건 밖으로 수출을 해야만 하고, 그렇게 꾸준히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면서 무려 10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경 3천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해외 자산을 축적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엄청난 해외 자금, 그러니까 중국이 예를 들어서 대외 자산을 매각하고 뭔가 새로운 걸 또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위안화로 들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이 해외의 자금을 또 어디다가 투자해야 받아줄 수 있느냐. 그만큼 거래량과 유동성, 그리고 신뢰성이 확보된 것은 지구상의 어디뿐이다? 미국뿐이라는 거예요. 중국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높은 저축률 때문에 미국의 금융시장과 더 긴밀하게 통합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이 책에서 이 시각이 너무 놀라웠어요. 여기에 중국 지도부의 머리를 하얗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에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러시아가 보유한 2,600억 달러 상당의 외환 보유고를 단 하루 만에 동결해버린 사건이 있었거든요.
러시아 역시 미국의 제재를 피하려고 달러 의존도도 낮춰보고 유로화 같은 다른 통화로 부단히 다변화를 시도를 했었죠. 금도 많이 샀어요, 러시아가.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강력한 금융 공동 전선을 형성하니까 그 노력은 단숨에 무력화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러시아나 중국 같은 권위주의 국가는 그 미국의 달러 시스템에서 나오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앞장서서 금을 대거 매집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과 은값이 매우 올랐거든요. 근데 어떤 재미난 사건이 발생했냐면, 전쟁이 터지니까 이 갖고 있는 금을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그 금을 팔아야지 무기 대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무기 대금은 결국에는 달러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재미있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중국이 깨달은 교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긴장이 극도로 고조될 때 미국이나 그 동맹국의 통화로 보유한 10조 달러의 내 자산은 언제든지 압류당할 수 있는 족쇄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중국이 달러를 다 던지고 동맹에서 탈출하면 되지 않느냐. 불가능하다. 첫 번째, 중국이 미국 국채를 다급하게 팔아치울수록 아직 자신들이 쥐고 있는 나머지 달러 자산의 가치까지 동시에 폭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거를 팔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폭락하는 제살 깎아먹기가 되고요. 둘째는 달러를 대체해서 거대한 10조 달러를 흡수해줄 유동성 있는 대체 시장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체하기 위해서 유로화나 엔화를 사더라도 그들 역시 미국 블록 동맹국들의 통화일 뿐이라는 거죠. 위안화 결제를 좀 늘릴 수는 있지만, 또 노력하고 있지만, 이 수십 년간 미국이 쌓아놓은 달러 네트워크 효과를 깨부수기에는 역사적으로 역부족이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결국 미국은 가장 큰 무기가 달러인 거예요. 그걸로 이란이나 러시아가 했던 강력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언제든지 다시 꺼내들어서 동맹국들이 자신들의 룰을 따를 수밖에 없게끔 무기를 쓰지 않고 강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 원화 가치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다른 그 통화량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게 단순히 우리나라가 돈을 많이 풀어서일까요? 아니면 한미 경제적 동맹에 미세한 균열이 생겨서일까요? 저보다 우리 구독자님 가운데서 전문가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요거에 대한 또 생각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달러와 더불어서 이 분열의 시대를 최종 결정질 하나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입니다. 결국 기술 우위를 선점하는 국가나 블록이 미래를 지배하게 될 텐데요. 현재 세계 최고의 칩 설계 업체는 어디인가요? 고급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스냅드래곤을 만드는 퀄컴, 그리고 AI 하드웨어 절대 강자 엔비디아, 모두 미국 기업입니다. 그럼 이 설계를 바탕으로 실제 칩을 만들어내는 세계 최고 제조업체 파운드리는 어디일까요?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이죠. 놀랍게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75%를 이 TSMC와 삼성전자 두 회사가 장악을 하고 있고요. TSMC 한 곳의 점유율이 60%예요. 여기 이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슈퍼을, 네덜란드 ASML, 또 일본 도쿄 일렉트론, 리소그래피 장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거대한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의 공통점이 뭐라고 보세요? 바로 이 모든 기업들이 미국 블록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미국 정책 이반자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2022년에 미국은 최신 반도체는 물론이고 그 장비까지 중국에 수출을 못하도록 전면 금지했습니다. 네덜란드, 일본, 대만, 한국 모두 미국의 기술 생태계에 편입되고 싶으면 중국과 거래를 끊어라 라고 압박을 했고 성공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물론 고속 성장하고 있지만 최첨단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지금 스마트폰에 흔히 쓰이는 5나노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삼성과 TSMC는 3나노를 넘어서 2027년에 상용화를 목표로 1나노 칩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 주가가 좀 안 좋지만 한번 믿어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아직 팔지 않았는데요. 미국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코 미국의 기술 패권에 필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중국은 어떻게든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거나 뛰어넘는 혁신을 거쳐야만 생존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좀 흥미로운 포인트가 그 2008년에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빅쇼트의 주인공, 쇼투자로 유명했던 마이클 버리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최근에 중국 기술주와 반도체 관련주를 쓸어 담았거든요. 과연 그가 이길까요? 아니면 제 생각이 맞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의 내부 상황이 심상치가 않아요. 한 자녀 정책이
불러온 재앙으로 출산율이 급락을 하면서 지금 중국의 생산 가능 인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구 배당 효과도 끝났고 또 GDP 절반을 쏟아부으면서 억지로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자본 투자를 끌어올렸었는데 이것도 한계에 부닥쳤습니다. 여기 그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중국이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들 하지만 어쩌면 그런 일은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반면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 역시 안 좋죠. 미중 분열로 인해서 싼 인건비로 만들던 효율성이 사라졌고 물가가 오르고 고비용 저성장의 늪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에는 이 모든 것을 상쇄할 수 있는 비밀 무기가 하나 있긴 해요. 바로 AI입니다. AI는 전기나 인터넷 같은 범용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같은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이 보면 AI 기술이 전면 도입되면 향후 10년간 미국의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거라는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즉 지금 좀 미국도 힘들지만 중국과 갈라지면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비효율성 AI로 충분히 가뿐하게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책을 정말 재미있게 읽어서 진짜 강추하고 미중 그 분열에 대해서 모든 분야를 한 번씩 다 터치한 느낌이었는데요.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됐어요. 미국의 제국으로서의 지위는 앞으로도 공고하겠구나. 이거는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이 책을 보면서 느꼈는데요. 강력한 무기,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어떤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라는 이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이 제1등 국가가 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다양성이구나라는 걸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같은 최첨단 기반 기술, 그러니까 파운데이셔널 테크는 어느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절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국가의 다채로운 역량들이 거미줄처럼 융합되어야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구나를 이 책을 보면서 느꼈고요. 압도적인 다양성을 품은 게 어디다? 미국 블록이란 말이에요. 이 미국 블록은 현재 이 생태계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중국으로 흘러가는 배관을 꽉 잠가버릴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중국 블록의 약점은 뭐냐? 가장 큰 건 이 다양성이 부재하다는 거예요. 중국은 이 모든 기반 기술들을 철저히 독고다이로, 그러니까 혼자서 바닥부터 개발을 해왔어요. 때로는 스파이를 써서 기술을 빼돌리기도 하지만 그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천문학적인 시간과 자본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중국 내부의 사정은 더 뼈아픕니다. 과거 덩샤오핑 시대에는 공산당의 권력을 유지하면서도 경제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풀어줬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시진핑은 다르다는 거예요. 감시, 검열, 선택적 탄압으로 반대 의견을 누르고 있습니다. 덩샤오핑의 유연성을 잃은 중국, 그러니까 창의적인 기반 기술의 발전, 또 아래로부터의 거대한 사회 개혁, 과연 가능할까 의구심을 풀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이 진짜 중국이냐, 보고 있는 중국이, 아니면 덩샤오핑이 있었던 중국이 진짜 중국의 모습이었느냐, 저는 한번 궁금해지기도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일방적으로 미국이나 트럼프를 찬양하는 책은 아니에요. 저도 동감을 하는데, 무적일 것 같은 미국이 망한다면 딱 한 가지 요소다. 스스로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는 치명적인 자해 리스크가 하나 있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도널드 트럼프가 불을 지핀 고립주의,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황제가 아니기 때문에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가 물러난 뒤에 이 고립주의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지켜봐야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미국 우선주의에 매몰돼 버린다면 미국이 그토록 자랑하던 제국의 무기, 다양성을 포기하는 꼴이 되는 거겠죠. 동맹국들마저 등을 돌리게 되면 미국은 값싼 부품, 노동력을 잃고 저성장과 고물가의 늪으로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그 이탈하는 나라들을 하나 둘씩 꼬셔서 자기네 블록으로 편입시킬 어떤 기회를 얻을 수도 있겠죠. 중국이요, 과연 대만을 침공할 것인가? 또 이런 뇌관도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세계화, 탈세계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균형적으로 보는 시각이 생긴 느낌이었거든요. 특히 우리 포트폴리오도 새로 짜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분열에 취약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은 과감히 정리를 하자. 그리고 이 치열해진 지경학적인 경쟁 속에서도 살아남고 오히려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곳들이 어디인가. 예를 들면은 미국 블록 내 대체 생산지로 떠오르고 있는 국가나 AI나 반도체
반도체 섹터 지금 매우 힘들지만 저는 분명히 이 분열의 시대에서 이쪽으로 자본이 다시 한번 쏠릴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심해야 될 단 하나의 철칙이 있는데요. 중국의 부상이 세계 경제 중심인 달러의 지위를 위협할 것이다. 저도 이 가설에 좀 매료됐었는데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도도한 서재에 준비한 책은 닐 시어링의 대분열의 시대였습니다.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서 인사이트를 얻어갔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책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도도한 서재였습니다.